권순우 기자의 오마이 저축은행, 오마이 코스닥이 아니라 오마이 저축은행 시간입니다. 예. 자, 권 기자. 예. 이제 저축은행 2단계, 2차 구조조정이 이제 사실상 이제 1달러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예금 하신 분들 뭐 손실이 예상된다. 지금 7개 정도가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7개가.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9월 말, 이번 주죠? 예. 네, 이번 주가 되면, 마지막,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마지막 어떤 이슈, 뭔가 돌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인데, 그 얘기 좀 일단 좀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증시만큼이나 흉흉한 시장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축은행 시장입니다. 하반기에 지난 18일 금융당국에서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정지를 증시로 따지면 상장 폐지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하고 차이가 있다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이라는 하한선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결과 2위 업체인 토마토저축은행, 3위 업체인 제일저축은행이 문을 닫고 나머지 대형, 파랑새, 프라임저축은행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주는 구조조정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저축은행들은 6월 달에 결산을 하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6월 결산 법인회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난 9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업정지되지 않은 저축은행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자기들의 어떤 성적표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결과 좀 실적이 부실하거나 영업정지 같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재무제표를 보고서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면 한 번 더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구조조정에서 이번 주 9월 말에 발표되는 감사 보고서를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보고서. 일단 그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실태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네. 예, 91개 저축은행 중에서 상장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축은행 중에 제출한 곳이 38곳이 있고요. 나머지가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요. 현재까지 상장사 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은 신민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신민저축은행은 전액 자본 잠식 상태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신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대주주인 사만 기업이 120억 원의 증자를 해가지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는 좀 거래가 정지돼 있기는 한데 주총 이후에 자금이 증자가 되면은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영업정지됐던 제일저축은행 역시 상장사입니다. 제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BIS 비율이 1% 미만이라서 지금 이번에 영업정지 대상이 됐고 주된 영업이 정지되면 상장이 폐지가 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를 9시에 개최를 했는데요. 화난 주주들이 많이 가서 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보가 지금 관리인으로 있는데 제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되면서 임원들이 이제 다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보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그닥 주주총회에서 할 얘기는 없지만 주주들의 가치인 주주총회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결의를 해서 하더라도 크게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닥. 네, 예. 별로 뭐. 제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가치주 펀드로 유명한 한국밸류자산운용이 5% 이상 지분을 올해 6월까지 들고 있던 회사입니다. 야,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 당시에 이채원 부사장과 얘기를 했을 때 제일저축은행을 왜 투자를 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PBR 기준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상으로 괜찮고 저축은행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일저축은행의 이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이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5% 이상 지분을 20억 이상 손해를 보면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채원 부사장이 어떤 정보를 알고서 매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약간 지난 후였고 그 당시에 매도를 하면서 크게 손실을 봤다는 점을 보면은 그때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저축은행에 대한 매도 시그널이라고 보고 매도를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뭐 항의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저축은행들이 문제가 많고 예. 뭐 9월 달 정도에 부실저축은행이 퇴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연초부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솔로몬 저축은행이나 진흥, 푸른저축은행도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진흥. 이제 가까스로 살생부에서 좀 벗어났다는 이유로 주가가 갑자기 뭐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영업 실적을 보면은 정말 적자폭이 크고요. 그 충당금 규모도 한국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880억 원을 증자를 해야 되고 진흥과 푸른저축은행도 700억 이상, 250억 이상 더 쌓아야 됩니다. 실적상으로 보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 반등의 기미가 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진흥과 이 푸른, 특히 진흥 같은 경우에는 예. 워낙 이 뭐 우량하다. 예. 그다음에 뭐 그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된 그 대표적인 저축은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장부를 들여다 보니 워낙 이 좀 어떤 이런저런 좀 구멍이 뚫린 게 많더라. 예. 부실이 예상보다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좀 나중에 얘기해 보겠지만 그만큼 그동안에 그 저축은행들이 제출했던 감사보고서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믿을만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사보고서로는 이제 그 적기 시정 조치 이 대상 저축은행을 사실상 파악을 할 수가 좀 어렵다. 예, 사실상 좀 힘듭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우리 권 기자가 볼 때 향후 이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저축은행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축은행 적기 시정 조치 대상으로 꼽혔던 곳이 13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7곳이 7개. 지금 이제 영업 정지가 됐는데요. 그럼 나머지 6곳 영업 정지가 유예된 곳은 어디냐? 얼마나 위험했으면 영업 정지 선까지 갔느냐에 대해서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번에 저축은행 영업 정지된 곳에서 가지급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저축은행을 이제 옮겨 타려고 하는데 네. 더 이상 이제 불안해하면서 예금하고 싶진 않다. 그런 의도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드리기가 되게 좀 힘든 부분이요. 살아남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뱅크런이 날 수 있는 경우에 뱅크런이 나면 영업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알아도 얘기할 수 없고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것도 있고 알아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금 그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감사보고서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산 부채 상황이랑 BIS 비율입니다. 근데 사실 BIS 비율 같은 경우는 네.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감사보고서를 보고서 알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6개월마다 그 BIS 비율을 이제 재공시를 하게 돼 있기 업데이트하고 때문에 있죠, 네. 이제 9월 말이 되면 BIS 비율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또 자산 부채 상황을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분명히 부채가 더 많다라고 이제 밝혀졌던 그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자산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왜 그렇게 좀 자산 부채 상황이 나냐고 물어보니까 좀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기준은 실사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좀 느슨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PF 채권을 그 평가를 할 때 회계 기준으로는 한 뭐 100억 원 정도 평가를 했다. 그러면 실사를 기준으로 하면 80억 원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상에서도 좀 그 자산 부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만 가지고 적기 시정 조치 대상 기업을 좀 알아보긴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미 공실한 저축은행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그거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 부채보다 약간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를 따져가지고 이게 자본 잠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아니면 뭐 우량하냐 이걸 볼 수 있는데 예. 자산이 부채를 조금 초과한다. 뭐 예. 이렇게 되면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예. 왜냐면은 이 감사보고서라든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준은 실제로 금융당국의 어떤 실사 기준 이런 것보다는 좀 보다 좀 느슨하다. 예. 기준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대출을 받았는데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 차값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자기가 빌린 돈이 한 700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러면 이 차값을 1,000만 원으로 볼 것이냐, 아. 아니면 담보 비율인 700만 원으로 볼 것이냐. 여기서 회계기준상의 장부 가치하고 실제 그 예금 담보로 돼 있는 가치 때문에 좀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7개 정리되면서 영업 정지되면서 예. 많은 그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뭐 가지기금도 찾아가고 또 겁난 투자자들은 또 예금자들은 또 멀쩡한 저축은행에서도 또 돈을 찾아가가지고 현금으로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다른 또 저축은행에 넣는 예금자도 있을 것이고 넣으려고 하는. 예. 그러려면은
어느 저축은행이 정말 좋은 저축은행인지 예. 이걸 다 홈페이지 들여다봐도 좀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 기자 얘기 들어보면 뭐 재무제표 본다고 해서도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저축은행인지 또 확신할 수도 없고 예.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이건 저축은행 업계의 좀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경제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대마불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큰 데는 망하지 않는다. 큰 데일수록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보면은 2위, 3위 업체가 날아갔고요. 4위 업체가 위험했었고 5위 업체 부산저축은행은 상반기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마불사가 아니고 대마필패의 원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사. 네. 네,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25개 저축은행, 105개 저축은행, 그 당시에는 105개였거든요. 105개 저축은행 중에 8개 계열 저축은행, 25개가 전체 자산 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부실할 수 있는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7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에 전체 저축은행의 단기 순손실이 5,5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한국, 부산저축은행의 순손실이 5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5,500억 원 중에 5천억 원이 3개 계열사 저축은행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저축은행은 80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당 한 6억 원 정도밖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럼 오히려 더 큰 회사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고금리로 예금을 받았으면 이걸 자산 운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 7% 이상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자산 운용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그 자산을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리스크가 높았던 부동산 대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축은행 고르기 1번. 네, 1번. 일단 살아남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이번에 또다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또 부실한 데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금융당국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애매한 거를 지금 우리 권순우 기자가 지금 정리해주고 있군요. 예,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애정남 되셨습니다, 지금. 예, 네. 그리고 2번. 클린화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보셔도 됩니다. 클린화됐다는 건 한번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 예를 들어서 네.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저축은행이 되고 중앙저축은행이 대신저축은행이 됐거든요. 그때는 부실한 채권은 사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량한 채권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는 굉장히 우량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금리가 좀 낮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저런 점이 많이 불안하시긴 하지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저축은행에 넣어놓든 5천만 원 이하로 넣어놓으셔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일단은 살아남은 저축은행, 13개 제외한, 예. 그렇죠? 살아남은 저축은행은 믿을만하다. 2번. 주인이 바뀌었거나, 예. 어떤 부실을 다 털어낸 이런 그 저축은행, 클린한 저축은행도 믿을만하다. 예. 네. 대신 좀 금리는 낮을 수 있다. 예. 네. 3번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3번은 5천만 원 이하면 괜찮다. 예.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가지급금을 받더라도 나중이 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그 돈을 예금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5천만 원 이하로 분산 예금을 하시든지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넘게 예금했다가 손해 보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혜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예금에 계산지급금이라 그러거든요. 파산을 하고서 남은 돈을 받게 되는데 그게 6%였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해서 예금하셨으면 6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어마어마한 있으니까 손실이군요.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권순우 기자가 진행한 저축은행 스페셜이었습니다. 오늘 그 은행주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예. 아까 보니까 뭐 KB금융 상당히 8%막 이렇게 오르던데. 예. 이 역시 좀, 뭐 해외에서 좀 변수가 지금 9% 오르고 있는데. 예, 예. 해외 변수가 좀 진정됐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좀 국내적으로 좀 이런 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좀 일단락되면서. 예. 좀 우리 내부 금융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워낙 싸 보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요새 은행권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워낙 좋아요. 네. 이번에 뭐 워낙 유동성도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도 좀 괜찮은 수준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책 당국에서 이제 가계대출 문제라든지 외화 건전성 문제 때문에 약간의 손실을 보는 그 정책 리스크가 좀 크게 작동하고 남아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매수 동향을 보면은 좀 예전에 낙폭이 컸던 종목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회사들의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다. 워낙 쌉니다. 5만 원 하던 건데. 자,
권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